안녕하세요. 이세무사입니다. 자,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강의 2장 수요 공급의 법칙에 대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 공급의 법칙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격 결정하는데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 공급의 법칙은 결국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시장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는 주식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어디에서? 바로 주식 시장에서 뭐가? 주식 가격이 그걸 바로 주가라 그러죠. 결정되는 거 똑같이 돼요. 뭐든지 다. 예를 들어 뭐 소 가격이 어디서 결정될까요? 소시장, 소위 말하는 우시장에서. 자, 소시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소 값은 어디서 결정돼요? 바로 소시장, 우시장에서 소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골동품, 우리가 말하는 뭐 이조 백자, 뭐 조선 백자, 또 고려 청자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청자 백자, 골동품 시장, 예를 들어 인사동에 형성되어 있는 골동품 시장에서 골동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지가 바로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먼저 수요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수요는 뭐 똑같은 말로 소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한 사람. 그 재화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필요해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행위, 그게 바로 수요입니다. 수요. 뭐 수요 예측 조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품, 신제품을 런칭을 할 때 런칭하기 전에 수요 예측 조사를 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으면 가격을 좀 비싸게 올리면 되고,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가격을 좀 내리면 되고, 이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수요를 예측된 수요에 의해서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매출액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다음에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가격 탄력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가격을 올리는 게 우리 회사에 유리한지, 가격을 내리는 게 우리 회사에 유리한지, 그런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의 소비자와 다수의 판매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격을 결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만약에 소비자가 한 명이면 소비자 마음이죠. 또 판매자가 한 명이면 판매자 마음이죠. 뭐가? 가격이. 그런데 다수의 소비자와 다수의 판매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1인이 한 명이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이제 지금 이 경제학,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들, 모든 경제학의 내용들을 계속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말을 할 건데요.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연결을 접으면 다수의 매수 희망자들, 또 다수의 매도 희망자들이 있어요. 매수 희망자들, 매도 희망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시장 가격에 당연히 영향을 못 미치겠죠.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 바로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 즉 공급을 하거나, 또는 소수창구에서 주식을 매수, 즉 수요를 하면 소수창구에서 주식을 매수를 하거나, 또는 대주주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매도를 하거나, 이런 수요와 공급이 특정 창구, 특정 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 바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진짜로 그 수요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요 법칙이란, 일단 수요의 법칙은 뭐냐면 가격에 따라서 다른 조건은 일정해요. 지금 바뀌는 건 오로지 가격이에요. 가격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게 수요의 법칙입니다. 자, 수요의 법칙상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어요.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수요량은 Q0에서 Q1으로 줄어들겠죠.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이 P1에서 P0로 내려가면 수요량은 Q1에서 Q0로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거꾸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건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죠. 사고자 하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팔고자 하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식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자 그랬죠.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뭐라 그랬죠? 어떤 종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살 때는 싸게, 팔 때는 비싸게. 그것만 지키면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비싸게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의 심리 때문이에요. 가격이 내려가서 수요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싸게 사고 싶어하는 심리 때문이에요. 싸게 사고 싶어하죠. 비싸게 사는 거 싫어하죠. 그게 바로 수요의 법칙입니다. 자, 가격과 수요량에 대한 이야기는 이 곡선 하나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요. 가격 이외의 이야기를 할 때는 결국은 수요 곡선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수요 곡선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을 바꾸게 하는 이유들을 한번 볼까요? 가격 이외의 수요량을 결정하는 변수들 해서 어떤 변수들이 있냐면 소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삼겹살을 15,000원에는 요 정도만 사 먹고 10,000원에는 더 많이 사 먹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삼겹살을 1인분에 15,000원일 땐 나 비싸서 많이 안 사 먹을래. 10,000원으로 내려가면 많이 사 먹을래. 그런데 이 삼겹살을 먹는 이 사람이 가격에 의해서는 이렇게 변동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월급이 오른 거예요. 소득. 월급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같은 15,000원에서 이만큼을 원래는 먹었는데 월급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먹겠죠. 즉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가격에 15,000원에 훨씬 많은 양을 먹게 되죠. 같은 15,000원에 소득이 올라가니까 또 올라갈수록 점점 많은 양을 먹게 돼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변수들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취향 같은 경우, 취향도 똑같이 삼겹살 가격으로 할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15,000원에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먹고 10,000원에는 한 4번 먹을 거야 이랬던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취향이 바뀐 거예요. 사실 저도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소고기가 너무 자주 먹지 못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면서 사실은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등심이나 갈비나 이런 걸 더 좋아하는데 요즘 들어서 문득 가끔 먹는 삼겹살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기회가 될 때마다 삼겹살이나 이런 돼지고기를 좀 더 자주 먹어요. 그래서 내 취향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취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죠? 같은 15,000원인데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삼겹살을 더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역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기대는 뭐예요? 기대?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떤 기대를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삼겹살을 먹으면 건강해진대 라는 기사가 막 나왔어요. 그래? 삼겹살 먹으면 건강해져? 특히 그런 말 있죠. 이렇게 요즘은 칠판에 이렇게 분필로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먼지가 날아다니진 않았는데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막 분필 이런 거 막 먼지가루 선생님이 많이 먹고 하면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오늘 삼겹살 먹어야겠네 이러면서 이렇게 목 같은데 뭐가 많이 쌓여 있을 때 삼겹살을 먹으면 좀 이렇게 목이 부드러워지고 좋다, 목에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요즘도 미세먼지 많은 날엔 삼겹살이나 먹을까? 이런 말이 떠오르곤 합니다. 대체제와 보완제. 대체제와 보완제가
지금 여기 수요에서 나온 개념 중에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대체제, 보완제. 그래서 이 제자는 I자예요. 그래서 뭐 제화할 때 그 제의 약자고요. 요 앞에 체는 어이예요. 왜냐면 대체하다 할 때가 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대체제를 정확히 못 쓰는 기자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게 이 철자가 막 잘못된 기사들이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어이, 아이, 대체제, 보완제. 자, 그러면 대체제는 뭐냐면 A와 B가 어떤 관계냐면 대체의 관계예요. 대체의 관계는 뭐냐면 대신할 수 있는 걸 말해요. 대신할 수 있는 거. 보완제는 A와 B가 보완할 수 있는 걸 말해요. 보완. 서로 보완. 그럼 보통 대부분, 요즘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대체제는 같은 고기. 소고기와 돼지고기. 아니, 사람들 중에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같이 먹으면 맛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무슨 돼지도 아니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나는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같이 먹어야 맛있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세 가지를 다 먹어야 맛있어. 이런 사람은 사실 없지 않아요? 정말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식당을 가면 소고기만 먹던지, 돼지고기만 먹던지, 닭고기만 먹던지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같은 고기끼리는 대체제이기 때문이에요. 보완제는 뭐냐면 함께 먹는 게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돼지고기가 있었으니까 돼지고기. 의 보완제는 뭘까요?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은 게 뭘까요? 삼겹살과 함께 먹는 상추 쌈이죠. 쌈, 상추, 야채. 상치인가 상추인가 모르겠네요. 자, 돼지고기와 상추는 같이 먹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서로 보완해서 같이 먹으면 맛있으니까 바로 보완제예요. 삼겹살 먹고 싶다. 네, 그래서 대체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관계. 둘 중에 하나만 먹어도 되는 관계. 보완제는 돼지고기와 상추. 둘 다 같이 먹으면 좋은 관계예요. 자, 그러면 가격 이외의 수요량을 결정하는 변수들 중에 대체제가 보완제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소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돼지고기의 수요 곡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소고기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소고기 가격이 상승을 하면 소고기의 수요가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당연히 줄어들죠. 우리 비싼 거 안 사 먹잖아요. 소고기가 1인분에 2만 원 하다가 1인분에 4만 원이 됐어. 속값이 폭등을 했어. 그러면 소고기 덜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고기가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돼지고기는 더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더 팔리잖아요. 그죠? 왜? 아니, 소고기 비싸서 못 먹는데 고기는 먹고 싶어. 그럼 무슨 고기를 먹어야 돼요? 돼지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소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돼지고기의 수요 곡선은 어떻게 가겠어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더 많이 사 먹게 되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대체제가 가격 이외의 수요량을 결정하는 변수란 얘기예요. 돼지고기 가격은 안 바뀌었어요. 돼지고기 가격은 안 바뀌었지만 소고기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사람들이 더 많이 사 먹게 되는 거예요. 자, 보완제는 어떤 관계인지 보세요. 상추의 수요 곡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상추와 보완제인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갔어요. 돼지고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돼지고기 사람들이 안 사 먹죠. 수요가 줄어들어요. 돼지고기를 사람들이 안 사 먹으면 사람들이 상추도 안 먹게 되죠. 상추의 가격과 상관없이 상추를 안 먹으니까 상추의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갑니다. 수요량이 줄어들었어. 그게 바로 보완제의 관계예요. 자, 대체제와 보완제의 관계는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시장도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체주, 보완주라는 개념이 있죠.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주는 뭘까요? 야, 나 A를 살까? B를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A를 살까? B를 살까?
둘 중에 하나만 사야지. 같은 업종의 경쟁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A 회사, B 회사 같은 업종에 어느 게 더 좋지? 사람들은 그 포트폴리오에서 그 업종에서 둘 중에 하나만 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A를 사든지 B를 사든지. 근데 A가 막 올라갔어, 주가가. 그럼 A 사고 싶은데 못 사겠네? B 사자. 대체제의 관계예요. 보완제는 뭐냐면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관계들이에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관계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생각하면 좋냐면 2015년에 제약주가 엄청 좋게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약주가 움직일 때 사실은 화장품 관련주랑 굉장히 보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보완의 효과가 있었죠? 제약주는 제약주대로 신약 개발로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 화장품 관련주는 또 중국과 관련해서 움직이고 제약 바이오주와 화장품 관련주가 사실은 별도로 움직였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던 회사들이 있었어요. 즉 소형 제약 회사 중에서 화장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완의 효과, 제약 바이오주, 화장품주, 왠지 같이 화학 업종이잖아요. 제약도 결국은 화학업인 거나 비슷하잖아요. 화학적인 약품을 만드는 거고, 화장품도 화학적으로 처리된 얼굴에 바르는 게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제품들, 제약회사에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같이 주가가 두 가지를 같이 하면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하면 좋은 거죠. 그게 바로 보완제예요. 보완제, 대체제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대체제를 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대체주를 예를 들어 가치주와 성장주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금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자금이 한정이 되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무엇을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무엇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는 예를 들어 더 크게는 현금으로 부동산 살래, 주식 살래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을 산다고 결정이 된 이후에 가치주를 살까, 성장주를 살까라는 고민을 하는 투자자들도 여럿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대체 재테크로 본다면 부동산과 주식도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래, 주식 투자할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돼지고기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랑 똑같이 부동산 투자할래, 주식 투자할래. 자, 그러면 주식도 가치주 투자할래, 성장주 투자할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치주와 성장주는 대체주구나.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보완주의 성격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완주는 뭐라 그랬죠? 아까 돼지고기와 상추를 같이 싸먹으면 맛있다 그랬죠? 근데 보완주의 성격은 어떻게 있냐면 꼭 가치주만 사고 성장주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돼지고기만 먹고 상추만 먹는 게 아니고 돼지고기와 상추를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고 맛있는 것처럼 일정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은 가치주, 또 일정 비중은 성장주를 사면 또 역시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보완주의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완주들은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대체주들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업종 탑픽 종목, 업종 1, 2 종목을 예를 들었었는데요. 이것도 대체주와 보완주의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업종 장세일 때는 넘버 1과 넘버 2가 같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 반도체 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같이 움직였듯이 이런 업종 장세가 나올 땐 보완주의 성격이에요. 왜? 같이 함께 움직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업종 장세가 아닌 개별 종목 장세일 땐 사실 1순위 종목과 2순위 종목이 달리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바로 대체적인 성격인 거죠. 왜? 둘 중에 하나만 사니까 사람들이. 업종 장세일 때는 둘 다 사지만 업종 장세가 아닐 땐 둘 중에 하나만 사니까 그럴 때는 대체주의 성격이 좀 짙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공급이에요. 사실 공급에 대한 건 방금 전에 한 수요 법칙만 정확히 기억하고 이해하신다면 공급 법칙은 그냥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돼요. 가격이 P0일 때 공급량이 Q0예요. 가격이 P1으로 올라가면 공급량은 Q1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나죠. 그럼 반대로 가격이 줄어들면 공급량은 줄어들어요. 자, 우리가 사장님이에요. 아까는 소비자였잖아요. 지금 우리 공급은 늘 주식이건 뭐 경제학 공부건 공부할 땐 내가 그게 돼야 돼요. 재무제표 공부할 때 회계 공부할 때는 내가 한 회사를 창업한 회사의 경리 담당자라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빠르고요. 주식 투자할 땐 우리가 실전 투자라니까 이해가 더 빠르고요. 또 경제학 공부할 때 공급의 수요 법칙 공부할 땐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빠르고요. 공급 공부할 때는 내가 공급자, 즉 기업의 대표, 회사가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분식을 팔아요. 떡볶이를. 그럼 떡볶이가 한 1인분에 한 3,000원이라고 해봐요. 떡이랑 고춧가루 갑자기 올랐어. 그래서 떡볶이가 6,000원으로 2배가 올랐어요. 그럼 나 분식점 사장님 마음으로 떡볶이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더 떡볶이를 많이 팔고 싶죠.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물건을 많이 팔고 싶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팔아봐야 뭐가 남겠어요? 떡볶이 3,000원 하던 게 1인분에 떡볶이 뭐 한 1,500원으로 떨어졌어요. 떡볶이 가격이. 그러면 안 파느니만 못하죠. 인건비도 안 나요. 인건비도. 그러면 안 팔아요.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그게 바로 공급의 법칙이에요. 그럼 공급 곡선은 수요 곡선하고 반대죠. 우상향하죠. 공급 곡선의 이동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수요 곡선의 이동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급 곡선의 이동은 수요 곡선과 똑같이 가격 이외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 말고 어떨 때 기업은 공급량을 늘릴까? 가격과 상관없이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요소들의 가격에 의해서 또는 기술에 의해서. 기술은 뭐죠? 기술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공급량은 이쪽으로 가겠죠. 어떤 기대에 의해서 이 제품 앞으로 대박일 것 같아.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그게 요즘 진행되고 있는 기대감이죠. 앞으로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야. 앞으로 미래는 스마트카 시대야. 앞으로 미래는 로봇 시대야. 그러면 로봇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스마트카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다름 써 있었어요. 아까 제가 수요에서는 주식시장도 비슷하게 대체주, 보완주 뭐 이런 게 있다고, 또 소득이 늘어나면 생각해봐요. 수요 쪽에서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소득이 늘어나면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인이 한 달에 500만 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주식을 뭐 한 200만 원씩 했어요. 근데 월급이 1000만 원으로 늘어났어. 그럼 주식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소득이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가격 이외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변수 주식시장에선 어떤 게 영향을 미칠까요? 주식시장에서의 공급은 뭘까요? 주식시장에서의 공급은 바로 보유자들이 파는 거예요. 보유자들의 매도. 보유자들의 매도가 많아지려면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주식수가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 보유 물량이 늘어났다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주식으로 전환하는 주식 물량이 증가했다거나, 주식 물량이 늘어나면 바로 공급곡선이 이쪽으로 가겠죠. 또 주식시장 전체에서 보면 어떤 공급 물량이 있을까요? 신규 상장주들. 주식시장 전체에서는 신규 상장주 자체가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장이 안 좋을 때
신규상장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 더 장이 안 좋아지는 기폭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시장에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자금으로 기존 종목들을 샀다 팔았다 하는데 신규 종목이 막 들어와요. 그럼 신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고 처음 한 달 동안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지분 갖고 있던 거 다 풀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하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다 받아먹잖아요. 근데 그게 공룡 기업들이 들어오면 뭐 한 1조씩 막 이렇게 개인들이 자금을 먹어갈 때가 있어요. 몇 천억씩. 그럼 굉장히 큰 물량 부담이 되는 거죠. 시장 전체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주식시장은 다르다라고 썼습니다. 이 여기서의 공급량, 원래 경제학에서 공급량은 생산량이잖아요. 생산량. 그런데 이 주식의 공급은 주식을 생산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주식이 늘어났네. 주식을 생산한 건 아니지만 실제 물량이 늘어나는 이유들, 아까 말씀드렸던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또는 뭐 주식 매수 선택권 있잖아요. 옵션이라고 하는 주식 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그리고 시장 전체로는 이런 신규 상장 물량들,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의 공급을 늘어나게 하는,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가게 하는 변동 요인들입니다. 네. 이 정도로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 그리고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곡선이 수요와 공급을 한 번에 생각해야지 원래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수요와 공급을 한 번에 생각하면서 균형점으로 찾아가는 과정들, 또 탄력성 이야기 이런 것들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